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2일 심층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아주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세수 국민배당금 제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테랑 기자의 시각에서 이 발언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또 어떤 뼈대를 가지고 있는지 팩트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크게 6가지입니다. 정책실장의 파격적인 제언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AI 인프라 경쟁력, 기술 독점으로 인한 양극화 우려, 국가 재설계 방안, 핵심 쟁점인 초과세수 환원 논의, 그리고 이 제언이 불러온 파장까지 하나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실장의 이 파격적인 배당금 제언, 그 출발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실장이 던진 핵심 화두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변화가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국가 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이 아니냐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AI 붐이 한때 지나가는 유행이나 경기 순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제 체제, 나아가 국가 체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대한 체제 전환의 과정이라고 단언한 거죠.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AI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AI, 이제 가벼운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현실 세계로 내려오면서 데이터 센터, 거대한 전력망, 로보틱스까지 구축해야 하는, 끊임없이 물리적 시스템이 교체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그야말로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산업으로 진화했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AI 인프라 강국 한국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짚어보죠. 원문 분석을 보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드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풀스택 제조 역량인데요. 메모리 반도체부터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거기다 전력 장비나 산업자동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죠. 이 새로운 AI 인프라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공급망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이 강점이 더 확실해집니다. 현재 글로벌 경쟁국들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설계는 잘하지만 제조 기반이 아쉽죠. 중국은 훌륭한 제조력을 가졌지만 신뢰성 제약에 묶여 있고요. 일본이나 독일은 훌륭해도 특정 분야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AI 물리적 인프라가 요구하는 통합 공급망 생태계를 사실상 온전히 보유한 유일한 국가라는 게 원문의 냉철한 분석입니다. 세 번째, 기술 독점 경제와 K자형 양극화입니다. 이런 독보적인 강점이 앞으로 우리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과거 우리 경제는 외부 글로벌 충격에 아주 민감한 전형적인 순환형 수출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극소수 기업들이 쌓아올린 높은 기술 장벽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뽑아내는 이른바 기술 독점적 경제체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률도 높고 통화 가치도 강한 이른바 한국형 골디락스 국면이 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인당 국민 총소득, 즉 GNI가 OECD 절대 최상위권인 원티어에 진입할 가능성까지 열리게 됩니다. 국가의 경제적 위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죠. 하지만 브리핑은 이면의 그림자도 아주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바로 K자형 양극화 우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막대한 초과 이윤, 이게 결국 특정 자산 보유자나 핵심 엔지니어들에게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국가 전체의 파이는 커지는데 정작 평범한 중산층의 삶은 그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아주 뼈아픈 역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논의가 네 번째, 국가 재설계입니다. 창업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 대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실장은 이 양극화의 해법으로 세 가지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AI 도구를 적극 활용해서 창업을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둘째, 기계가 대체하기 힘든 인간 고유의 영역, 즉 문화를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전략적인 분배 산업으로 격상시키자는 거고요. 셋째는 첨단 기술과 필수 돌봄 분야에 이민을 과감하게 수용해서 성장의 족쇄를 풀자는 제안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브리핑의 핵심 쟁점, 바로 초과세수 환원과 국민 배당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2021년 반도체 호황기 때 초과세수가 엄청났지만
사실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된 면이 있습니다. 정책실장은 다가오는 이 거대한 2026년 AI 사이클에서는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이 막대한 초과 세수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관리할 제도화된 환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죠. 그러면서 아주 분명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AI 시대의 이 초과 이윤이 과연 몇몇 기업만의 성과일까요? 반세기에 걸쳐서 전 국민이 함께 땀 흘려 쌓아온 국가적 산업 기반 위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 이익의 일부를 대중에게 돌려주는 건 시혜가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원칙이라는 객관적인 주장입니다. 마지막 6번째, 이 재현이 불러온 파장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논쟁과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이 미친 파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당장 여론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결국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역사적인 냉소가 나왔고요. 이 막대한 가상의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두고도 치열한 정치적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에 써야 한다. 아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먼저다.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죠. 당연하게도 초과 이익이 구조적으로 확인되기도 전에 재정 지출부터 논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객관적인 경고의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논리적 흐름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물리적 AI 인프라 수요가 우리 한국의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부가 우리 사회 내부의 K자형 양극화 위험을 키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막대한 국가적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국민배당금 논쟁이 필연적으로 촉발된 것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정책실장 원문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그저 묵묵히 AI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과거의 평범한 제조 국가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이 초과 이윤을 사회 전체로 재분배해서 국가 체제 자체를 혁신하는 세계 최초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향성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몫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심층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